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혜연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거듭 기록하고 있는 시장. 간밤 뉴욕 증시에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주가 강했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도 코스피는 상승합니다. 코스피 0.3% 오름세로 3,47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27%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871포인트에서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개인이 삽니다. 외국인이 305억 원 매수 우위, 개인도 14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만 홀로 팔자세인데요. 기관 현재 500억 원 가까이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482억 원, 621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95억 원 팔아냅니다. 개인만 홀로 809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단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강세입니다. 삼성전자 또 한 번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현재 0.72%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84,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78% 반등합니다. 거래가는 35만 3,750원.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이 보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세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45% 상승하는데요. 거래가 6만 7천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가량 하락합니다. 현대차는 0.57% 강세, 거래가 21만 9천원이고요. KB금융이 1% 약세로 11만 5,600원. HD 현대중공업도 0.3%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49만 6천원입니다. 지금 10촌 10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2.56% 강세입니다. 6만 4천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어제는 크게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었는데 오늘은 하락합니다. 3.4% 약세, 거래가 48만 9,500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25% 오름세로 11만 8,400원. 펩트론도 0.82% 강세입니다. 30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에코프론이 0.2% 약세, 파마리서치가 3% 넘게 내려갑니다. 거래가 59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삼천당 제약 역시 어제 급등했었는데 현재 보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2% 하락합니다. 30만 7,500원. ABL 바이오도 0.65% 약세입니다. 10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내에선 리가켄 바이오만 상승합니다. 2% 넘는 오름세로 15만 9,500원. 한편 HLB는 1%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3만 8,600원으로 집계됩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우선 AI 챗봇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베팅하는 소식이 나왔고 국내 증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와 오라클의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정부의 AI 집중 육성 정책 등의 영향까지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재 관련주 내에서는 폴라리스 AI가 11%가량 상승합니다. 2,68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음 AI가 7.4% 오름세로 22,300원. 호난 테크놀로지도 7.4% 상승합니다. 거래가 26,600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전선 등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테마 역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전선 쪽에서는 대한전선의 경우에 하반기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대한전선은 0.8% 오름세로 16,03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일진전기가 5.8% 올라갑니다. 37,150원. 대원전선도 1.5% 강세로 현재 거래가 3,025원으로 집계됩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외환시장 1,391원대에 출발을 했습니다. 9시 31분 기준으로는 1,393원 70전이었고요. 지금은 레벨을 다시 낮췄습니다. 1,391원 50전에 거래됩니다. 지수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상승폭을 점점 축소해 나가고 있네요. 0.1% 오름세로 3,473포인트. 코스닥은 0.4% 내림세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870포인트입니다. 지금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500선 코앞인데 다시 코스피 지금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새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3,500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조정을 보이는 양상이긴 하군요. 네, 어제장에서도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장도 프리마켓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막상 시장이 열리고 나니 시장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약간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피도 지금 상승폭을 상당히 보합 반납을 수준까지 하면서 내려왔네요. 네, 이렇게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그리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제 플러스권에 있습니다만 장 초반에 기대했었던 수준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는 좀 다소 차익실현 매물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단기간에 또 상승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인지 이에 대한 또 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뭐 최근 흐름들 보게 되면은 어제자도 외국인들은 5,600억 원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보여줬고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들이 연 이틀 매도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증시가 화랑이고 강세임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데 네. 지수의 고점을 높이면 높일수록 공매도 잔고도 좀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좀 이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조정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네. 증시는 너무 이제 수급적으로 괜찮으니까 계속 간단 말이죠. 네. 동시에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공존하는 시장 같은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양쪽으로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또는 단기적인 이런 상승 부담감은 또 시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은 사실 코스피가 지금 3,500선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9월달 상승을 나타냈어요. 네. 우리가 9월 초 방송에서 9월은 약세장이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시작을 했었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사실 월별로 보면 되면 우리 시장은 9월달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번에 6월 이후의 상승장에서 9월달의 상승폭이 지금 상당히 좀 좋은데요. 지금 9월 코스피는 어제자까지 해서 8.9% 상승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네. 근데 그 사이에 절대적인 그 반도체 투톱의 비중이요. 27%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25%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약간 좀 거의 맥스의 거의 최대치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두 종목의 비중이 27%에 육박을 했고요. 최근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9월 이후 7.2조를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반도체를 6.2조. 거의 반도체만 거의 90% 샀네요. 이상을 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앵커님하고도 얘기를 했죠. 네. 시장이 정말 좋기는 한데 다 좋은 장이 아니고요. 쏠림이 너무 지금 강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포모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다 보니 반도체 쏠림, 수급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만 실제로 섹터별로의 순환매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다소 좀 막힌 형상도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장은 조금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쏠림이 다소 좀 해소되는 국면에서 전반적인 또 시장의 흐름이 또 좀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예. 코스피가 어쨌든 지수는 계속 고점을 높여간단 말이죠. 네.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이면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죠. 행복하신 분들이겠죠. 네. 근데 이제 없는 분들이 새로 진입을 하거나 이렇게 예. 다음 타이밍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맞을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에 대한 쏠림이 너무 강하게 이루어진 9월 장이었거든요. 지금 지수를 올린 것도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 일부 종목들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또 워낙에 좀 좋았다 보니까 코스닥도 동반해서 좀 상승을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포모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네. 그리고 반도체 쪽에 대한 지금 신용 잔고
그리고 말씀하신 공매도 잔고도 좀 같이 동반해서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장 전반이 아니고요. 반도체 쪽은 지금 유동성 장세, 수급 장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지금 신규로 반도체를 이제 들어가냐라는 질문은 참 어려운 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추격 매수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소식은 좋은 소식 많잖아요. 좋은 소식 삼성전자가 HBM,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네, 공식- 확인된 건 네. 이제 공식 확인은 아니지만 네. 이제 어쨌든 좋은 소식들, 수급도 괜찮고 그 반도체 디램 업황 사이클도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상향하는 네. 사이클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섹터가 빠지질 않습니다. 빠지진 않고요. 네. 엔비디아가 또 대규모 투자 네. 소식 내놓으면서 또 반밤에 또 미장도 이끌었고요. 네, 미국 빅테크 종목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호재성 뉴스를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주고 있고요. 어제는 엔비디아가 3.9% 추가 상승이 나타났어요.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올랐거든요. 네. 근데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어제는 엔비디아 올랐고 애플 올라줬습니다. 맞아요. 애플은 아이폰 아이폰 17, 17이 네. 예상보다는 또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시총 큰 종목들이 한 번씩 크게 움직여주니까 지수 자체는 여전히 좀 강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 내에서의 순환매는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 반도체 쪽이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삼성전자,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뿐 아니고 삼성전자까지 지금 최근에는 외국계 리포트들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쪽도 지금 대부분 다 그놈의 겨울을 외쳤던 모건 스탠리가 겨울이 따뜻할 거라고 그 양치기 소년처럼 또 입장을 그 바꿨으니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좀 컸나요? 워낙에 이렇게 반대로 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영향으로 반도체가 빠지나 싶을 정도로 모건 스탠리까지 돌아섰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또 다시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일단 반도체 쪽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좀 힘든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근데 포먼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반드시 또 그에 따른 반대 급으로 또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업황이 좋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반도체 증시 전체 말고 삼성전자만 놓고 보죠. 네. 전자는 지난 주말 사이에 지금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네. 소식이 또 전해지긴 했습니다. 물론 네.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맞습니다.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공식 확인이 된다면 HBM의 엔비디아 납품은 상당히 큰 소식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8만 원, 네. 5천 원대 9만 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밸류를 달리 봐야 되잖아요. 10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제발 좀 너무 섣부르게 그렇게 예상가를 높이지 않았으니까 그 목표 죄송합니다. 아니 시장에서 지금 민망해지네요. 아니요 네. 시장에서요. 네, 시장에서요. 네,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매번 겪었었던 상황이죠. 이제 10만 전자를 외치는 순간 터치를 못하고 내려왔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는 차분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9만 1,000원까지 찍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 9만 1,000원을 터치를 하고 일단은 장이 막상 시작했는데 지금은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내려왔죠. 목표가를 지금 10만 원을 넘긴 증권사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HBM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HBM3 이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HBM4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HBM 시장에 삼성전자도 진입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에 대한 기존의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최근에는 메모리 수요 급증에 따른 이에 따른 내년부터의 공급 우위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메모리 가격 상승, 전반적인 HBM 시장과 함께 레거시 시장까지도 삼성전자가 이에 대한 부분에서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지금 내년도에 내년도에 순이익에 대한 상향을 지금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좀 차분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기에 또 환호하면서 너무 큰 기대치를 갖게 되면은 우리 시장 늘 그랬듯이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영상에게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호들갑을 떨면 안 된다. 아니요 그렇다기보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지금의 지켜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러면 예. 삼성전자와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HBM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게 된다면 독점적인 점유율을 뺏기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추세적으로 말이죠. 네. 어제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1%대 강세긴 한데 네.
하이닉스도 그러면 이거는 반사이익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보면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군요. 일단은 하이닉스가 그래서 9월 전에 이제 8월에 조정이 있었던 거죠. 예, 8월에 조정이 그렇죠. 있었던 그때도 부분이 비슷한 분위기였죠?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었죠. 네. HBM 시장이 지금 독점적인 영역에서 내년부터는 이에 대한 부분 좀 나눠줘야 된다. 한마디로 점유율이 좀 낮아질 수 있고요. HBM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가격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기존의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고마진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훼손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SK하이닉스가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 9월에 반도체 업황의 전반적인 개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동반해서 이번에 좀 어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이렇게 상승한 건 좀 다소 이례적이었어요. 최근 흐름을 네. 봤을 때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지난 금요일장 그리고 어제 월요일장에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매도로 좀 돌아섰어요. 수급 자체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도세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는 또 단기적인 고점은 좀 터치했다라고 봐야 되나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고민했었던 부분, 이거 시장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쉬었다 갈 것이냐, 거기에는 반도체가 좌지우지를 할 겁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죠. 네. 한번 또 연휴 앞두고 포트 정리를 한번 하시죠. 현금화 하실 건 하시고 네. 정비를 한번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국한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죠. 연휴가 또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역시 좀 부담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고요. 긴 연휴 동안 뭐 미국장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뭐 기존 상승 섹터들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주도하는 랜리가 이어질까지 자막이 저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마이크론 실적이 또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번 쉬어간다고 해도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면서 어쨌든 방향성을 정할 또 새로운 재료가 던져지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예상 외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다. 가이던스도 괜찮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의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들도 같이 동조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이미 지금 소부장 쪽도 동조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투톱 대비해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9월 상승폭이 더 큰 종목들이 사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오겠죠. 네. 내일 새벽에. 내일, 그러니까 내일. 오늘 새벽은 지났습니다. 네. 네, 한번 다시 또 저를 그렇게 죄송합니다. 공격을 하시네요. 네, 예, 일단 마이크론 실적을 앞두고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는 좀 기대감이 더 큰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의 전반적인 호재들 또 이번에 좀 엔비디아의 대규모 AI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보다 오늘은 또 전력기기 쪽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같이 있어요. 수혜를 또 보는군요. 예, 데이터 센터 구축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도체 쪽은 다소 조금 소강 상태이지만 지금 오늘 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네. 그리고 전기 전산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밸류체인 내에서의 또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짚어보죠. 요즘에 네. 코스닥 상승률이 오히려 코스피를 압도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닥 시총 1위 하면 역시 알테오젠. 예. 알테오젠에 또 대형 호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그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한 네. 의료약품이 품목허가 FDA 네.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도 완전히 또 어떻게 보면 전체가 좀 투심이 달궈질 요인이 발생한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알테오젠의 FDA 승인권은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했죠. 있었던 호재죠. 네. 그에 대한 부분이 예상치보다 선반영된 측면도 네, 있죠. 며칠 좀 일찍 나왔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어제장에서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은 또 차익 실현이 또 나오네요. 항상 알테오젠 이제 50만 원대에 대한 부분을 저항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50만 원은 돌파하고 오늘은 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과 코스닥 쪽은 제약바이오 쪽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적인 종목들의 호재들도 강하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좀 빠짐에도 불구하고 네. 또 그 외에 또 다른 종목들 최근에는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최근에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펩트론 이런 같은 종목들 제약바이오 쪽은 개별 호재로 충분히 또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제약바이오만 가지고
지수를 상승시키기 좀 어렵고요.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다 보니 코스닥 쪽이 좀 제한적인 상승을 좀 나타내고는 있어요.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살짝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총 한 30위권 내의 종목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몇 종목 그리고 뭐 엔터주 정도 그리고 뭐 화장품 종목들 몇 군 화장품 미용기기 쪽도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를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들은 지금 9월 들어 대부분 다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네. 제약바이오가 이끌고 간 코스닥이었는데 여기서 코스닥 내에서의 다른 섹터의 순환매, 수급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코스닥 시장을 좀 움직이는 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사실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는데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정상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잖아요. 코스닥도 그러면 정책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은 정책 모멘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나열을 좀 해보면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2차 전지 쪽은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다시 한번 뭐 최근에는 뭐 전기차 쪽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 이야기가 거론이 살짝 됐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글로벌 업황 자체가 아직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코스피 쪽보다는 약한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 살짝 좀 보합 상태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코스피 지수를 같이 견인했던 것은 또 금융사들 그리고 지주사들의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연말까지는 그리고 배당에 대한 효과 등을 포함해서 연말까지는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다소 정책적인 모멘텀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 못하다 보니 다소 이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럼 투자 전략인데 미국은 M7 중심, 한국은 예를 들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톱 혹은 기술주 중심의 계속해서 투자 포트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게 나을지 조금씩의 변화를 가미하는 게 좋을지. 지금 만약에 반도체로 포트를 다 구성하고 계셨다면 너무 행복하신 분이실 텐데요. 정말로 많은 수익을 누리셨겠죠. 예, 그렇죠. 돌아가면서 올랐으니까. 예, 거기에서는 비중 축소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반도체 쪽을 지금 따라잡느냐? 그 부분은 너무 큰 비중을 가져가시면 좀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리스크라기보다 그에 대한 전략보다는 계속 고민이 되는 건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섹터에 대한 수급 이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쪽이 어딘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휴를 지금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연휴 전에 매수를 하셔서 연휴 전까지 수익을 보시려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연휴 지나고 나서에 대한 시장 변화를 지금 예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렵긴 합니다. 이제 10월 넘어가면 또 실적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네요. 예,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저는 그래서 뭐 관세 효과라든지 이런 빅테크 관련된 어떤 개연성이 좀 연계성이 높은 종목들보다 우리나라 내수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소비주 그리고 뭐 그 중국 관련된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 쪽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눌려 있더라도 연휴 이후에는 조금 해소될 수 있는 국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지금 실적 관련주에서 눌림이 좀 심했었던 종목에 대한 접근이 이를테면 이제 4분기를 우리가 맞이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백스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염정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다자 외교 무대 데뷔 전이죠.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은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상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면서 관세 영향권에 들어간 기업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가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이혜영 교수 나오셨고요. KDI 송영관 선임연구위원, 포스코 경영연구원 오성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을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면서 조속히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아직도 일본 모델을 좀 고집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는 하여튼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좀 객관적인 자료와 그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갔고 사실 유엔 총회에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짧게라도 일단 공식 일정으로 잡혀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일반에서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잡히지 않았어요. 이게 혹시 지금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은 걸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교수님께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정상들이 만나서 정상회담에서 만일 만났다면 협상이 마무리가 다 끝나고 이제 만났을 텐데 여전히 지금 관세 관련된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신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정상이 만나서 무슨 말을 할 거냐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잡혀있는 일정대로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크게 이상하지도 않고 그 정상적인 외교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영권 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한 관세 협상이 교착에 빠진 것과 지금 정상회담이 공식 일정으로 잡히지 않은 것. 제가 어제 이제 백악관 그 대변인 브리핑을 봤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바쁘시대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빠서 매우 바쁜 주다라면서 그 밑자락을 깔더라고요. 이게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한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바 같이 양국 정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만나서 아니면 우리 정부가 아니면 미국 정부가 카운터 오퍼를 제안할 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 교착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게 과연 좋은 전략이나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우리 대통령 방문 목적은 유엔 총회 연설이지 않습니까? 거의 190여 개국 국가가 나오는 거고 제가 23일 현지 시간으로 당일 연설이 예정돼 있는 정상급 리더의 숫자를 봐도 오전 오후 합쳐서 한 3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정상들을 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더 정상회담을 못한 룰라 대통령도 지금 미국에 방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요청한 걸로 아는데 아직 미국이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서둘러서 아니면 더 내놓을 게 없는 상황에서 만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 의원님께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만나봐야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네. 예, 우리 입장에서요. 그리고 이번 유엔 총회는 이제 80세 생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엔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만들어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리고 지금 가자지구 문제라든가 이란 핵 문제라든가 다양한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전쟁 위험이 이제 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평화뿐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가 사실 이번 그 유엔 총회에서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우리가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 전에
외신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화 수합 없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는 IMF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전에 이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또 만약에 미국 요구를 그대로 동의를 했다면 본인이 탄핵당했을 것이다. 다소 표현이나 비유적으로 보면 상당히 강한 표현과 비유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통화 수합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통화 수합의 필요성을 저런 식으로 이제 빗대어서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말이죠.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이한구 본부장도 말씀하셨는데 빨리 해결하겠다. 글쎄요. 시간이 우리 편 아닌가요, 현재? 그렇게 본다면은 대통령 말씀처럼 다질 거 확인할 거 다 다진 다음에 합의를 해도 늦지 않다. 특히 지금 그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그 뭐 480조 가량 되는데 이 돈의 그 구성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사례를 본다면은 그 중에 직접 투자는 아주 적어요. 대부분이 론, 대출과 론 개런티 아닙니까? 보증이죠. 네. 근데 보증을 써도 그렇고 대출을 하더라도 우리 외환 보유국에 돈을 꺼내가는 건데 그 경우에 IMF 같은 경우가 오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어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챙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사례와 자꾸 비교가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외환 보유가 세계 제일 많잖아요. 달러 자산이. 오히려 중국보다 더 많죠. 1조 2천억 달러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하고 이제 겨우 4천억 달러인 우리하고 그것도 대부분 또 달러 자산인데 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통화 수입 스와프 같은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만일 투자라고 한다면 만일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이 여전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3,500억 달러 우리가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미국은 일본식의 모델을 우리한테 도입을 하려고 이제 같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워드 로트닉 장관이 사실 일본처럼 하지 않으면 그냥 관세 받아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압박성 발언도 했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우리가 꺼낸 게 통화 수합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밀 수 있는 통화 수합이 만약에 체결이 되면 좋겠는데 미국은 또 통화 수합을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통화 수합을 계속 끝까지 고집을 해야 되냐, 주장을 해야 되냐, 어떻게 보십니까? 통화 수합이 우리 경제에서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최소한이다. 예. 그러니까 그게 없이 그 3,500억 불이라는 자금을 미국에 이제 해서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그 돈을 일본처럼 45일 이내에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에 줘야 되는 그런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외환 시장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97년도 그 IMF 사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혀 배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당연히 그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하고요. 대신 문제는 통화 수합은 중앙은행들끼리 이제 그 맺어지는 협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러테이 장관도 당연히 거기서 이제 그 난색을 표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게 교착 상태로 빠지는 게 이 결국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이 통화 사업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주체는 미국 중앙은행이에요. 연준이 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연준이든 우리 한국은행이든 다 정부하고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같은 그 취지에서 이제 우리 정부의 이러한 그 메시지에 담긴 다른 노림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통화 수합이 목적이었다면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무제한 통화 수합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죠. 이건 미국이 사실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미국의 그러니까 연준이 통화 수합 라인을 이렇게 무조건 열어준 그 국가들을 보면 뭐 EU, 영국, 일본 사실상 그 준 기축 통화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원화를 기축통화국인 것처럼 인정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로 미국은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이게 어떤 돌파구였다고 하면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했던 것처럼 조건부 그다음에 일시적인 통화 수합을 열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미국이 받을 수 없는 통화 수합을 요구한 것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EU나 일본이랑 그 외환보 요구를 그러니까 운용하는 어떤 그런 그 관리하는 구조가 다르고 우리 정부에게는 그만큼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임을 설명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한국에게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는 거라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안전장치를 미국이 적어도 마련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걸 정말 열어준다고 하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우리 산업계나 중앙은행 기재부가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이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우리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통화량을 늘린다고 하면 국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든지 이런 건 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 수합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조건이라고 한다면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 규모로 제한을 두고 뭐 이런 식의 조건부 통화 수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선택의 여지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인 지금 카드를 무제한 통화 수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최근 외신과 인터뷰에서 꽤 이재명 대통령이 센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탄핵 이야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도가 뭐냐 이제 여러 분석들이 있던데 미국의 요구가 지금 기본적으로 불공평하다. 온당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국제사회에 하면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미국 경제학자 어떤 사람이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릴 경우에 우리가 얻게 될 실익은 약 125억 달러. 그런데 지금 투자를 요구받고 있는 거는 3,500억 달러. 네. 그다음에 가스 요금 1,000억 달러. 그다음에 또 기업이 특별히 별도로 또 별도로 1,500억 달러 FDI죠. 그거는 직접 투자니까. 그런데 다 합치면 6천억 달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될 실익이 125억 달러라고 그런다면 이 양자를 비교 형량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동시에 정치적으로 탄핵 발언은 정치적 발언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고지고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세계에 발신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죠. 그 트럼프의 그 협상의 기술이란 책에서 나온 이야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얼핏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무리한 요구인데 결국은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에서 보자면 저 역시 대통령이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하면서 나중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 발언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불안감도 나타내죠. 너무 과한 표현이어서 자칫 이게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협상 자체가 그냥 무용으로 끝나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이제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미 간에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곧 방위비 문제도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네.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 한미 간에 얘기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교착된다 그래가지고 한미 간의 대화가 끊기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사실 그 로이터 통신의 외신 인터뷰에서 질문 중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아예 그냥 협상 자체를 무용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냐 이 질문도 있었어요. 사실 상당히 이제 수위가 높은 질문이었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답은 그렇게까지 혈맹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으려고 믿는다라는 정도로 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계속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외국에서 보면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딜 방식을 이제 학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처음에 이제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의 정부 성향이 이제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경계심이 있었던 거를
그 우리 대통령 특유의 친화력으로 사실 그거를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다시 이런 그것도 이제 국내 언론이 아닌 국내 언론이라고 했으면 국내 정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외신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미국 들어라 하는 얘기로 비치니까 미국이 불편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협상 자체를 길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읽힙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과의 그런 우리 입장을 설명하면서 급하게 우리의 이익을 국익을 양보하면서까지 내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않겠다. 이런 뭐 양쪽의 메시지를 다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안보실장은 이번 관세 협상이 에이펙 때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꽤 길어진다는 얘기네요. 에이펙이면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우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인데 지금 9월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한 달 반가량 정도 더. 글쎄요,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굳이 우리 스스로가 협상 시한을 정할 필요가 있나? 근데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돈은 우리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만약 일본이랑 비교를 한다면 네. 자동차 관세부터 일단은 역전된 상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 다 못 드린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관세 25에서 15가 됐을 때 그 실익 부분이 미국 학자는 이제 125억 달러 정도로 계산했는데 제가 따로 계산해보면 훨씬 더 적어요. 아, 그래요? 예, 100억 달러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니까 이 관세라고 하는 건 수출 원가에 매기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총 수출액의 뭐 10%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각도에서 보더라도 우리 이 새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그 외교 노선이 실용 아닙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이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타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디테일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에 협상 총 책임자가 그 독일 신문의 인터뷰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이익의 균형, 경제적 이익 균형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미국의 안전 보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합의한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EU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EU가 지금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또 상황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당장 뭐 북한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실익을 특히 이익의 균형을 따지는 건 대통령으로서 당연하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먼저 에이펙까지 합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협상 전략적으로. 지금 자동차 관세가 일단 1차적인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우리는 관세가 없다가 지금 25%가 된 거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2.5% 아니다. 27.5%를 내다가 15%가 된 거니까 일단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죠. 저희가 이제 상호관세는 그 15%로 발효가 됐지만 이제 그 무역확장법 섹션 232조에 의한 품목관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에이펙 때까지 이제 협상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뭐 에이펙 때 되면 오히려 빨리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게 지금 협상이 우리 측에서는 지금 미국이 제시한 그 기준에 서명을 당장 할 수 없다고 하고 러트니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냥 yes or no로만 대답을 해라라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다른 그 외부 여건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이 협상은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바뀐다라는 것은 뭐 미국과 중국이 큰 틀의 어떤 뭐 관세 협상이 끝나서 긴장이 완화됐다든지 네. 아니면 미국에서 뭐 국내 인플레이션이 너무 돼서 이걸 계속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든지 등의 어떤 그런 여건이 변화해야 다시 룸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은 이미 이거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현대차 CEO께서 이제 발언을 하시는 걸 보면 사실상 지금의 상황으로 뭐 그 외부 환경에 어떤 그거를 기대서 기업 경영을 할 수 없으니까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그 관세가 다 그 원가 소비자 가격에 그 가중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 나름대로 내부의 어떤 그 보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수출을 할 때 그 달러당 그 원화를 보통 1,060원, 1,080원 전후로 잡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또 그
고환율 상황 1,400원에 육박하는 이 상황이 당장은 그래도 기업들이 운신할 수 있는 그 숨통은 좀 트여주고 있는 것도 어떤 현실적인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양새로 보면 약간 자동차 관세가 볼모로 잡힌 것 같이 보여지긴 한단 말이죠. 물론 디테일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딱 사실 한미 FTA의 가장 수혜를 본 업종이 자동차 업종인 거고 그 때문에 미국 점유율 많이 늘었죠. 근데 미국에서 일본이랑 EU랑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데 딱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볼모처럼 잡힌 것처럼 네, 보인단 말이죠. 예,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3,500억 불하고 자동차 관세 25%가 딱 잡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제조업 비중에 12% 정도 되고 그다음 고용도 뭐 그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수출의 한 35% 정도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그리고 0%로 그 관세를 우리가 그 내지 않고 있다가 25%를 내니까 관세 수입이 굉장히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당분간 이 관세가 유지되는 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업계에 타격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업계 거기에 중소기업이 이제 몰려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영향이 점점 이제 심화될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그 3,500억 불 그 부분을 쉽게 양보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혜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간에 쫓길 이유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의 상황도 결국 우리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이제 그 IEPA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네, 12월에 심의 중이죠.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염려도 커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중간 선거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같은 그 무지막지한 그런 압력을 가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은 뭐 전혀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대신 이 자동차 부품업계, 중소기업 업계에 대해서는 그 뭔가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관 기사 우리가 먼저 차결을 짓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렇죠. 전체적인 모양새로 보면. 근데 이건 괜찮겠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하도 좌충우돌이어서 지금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는 아직 부과가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 기본적인 거는 최국 대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 이걸 우리가 지금 약속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는 100% 개런티를 할 수 있겠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네. 한번 띄워주시죠. 잠시만요. 곧 나옵니다. 네. 저 그래프가 가스티노라는 MIT 경제학 교수고 또 한 분은 그 호드리게스 클레어라는 그 버클리 교수인데 정량 분석의 대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미국의 관세율과 소비자 그 후생, 소비자 혜택이죠. 을 비교한 표인데 오른쪽 밑에 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세율이 높아진다는 그 거죠? 파란색 그 네모로 돼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을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한 건데 잘 보시면은 미국 소비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 25에서 관세가 20에서 25 구간이에요. 그리고 50이 넘어가면은 미국의 소비자 후생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네. 저 그래프상으로. 다 감소하네요. 감소하긴 다 감소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1기 때 보면은 중국과의 어떤 그 관세 전쟁에서 대략 10에서 25% 구간에서 움직였거든요. 미국 소비자 후생이 제일 큰 구간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만일 지금 뭐 나온 이야기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100%니 그다음에 의약품은 더하니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의 혜택, 후생은 급감하게 되는 거죠. 저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 주변의 정책 참모들은 저를 알고 있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블러핑, 그러니까 협박이자 공갈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분석적으로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략 경우 지금 우리가 25%에서 15%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저 구간 안에 있어요. 미국의 소비자 혜택이 제일 커지는 구간인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건 물론 아닙니다. 결국은 관세는 항상 그 인플레이션 위험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1기 때는 우리가 그런 걸 다 극복했다 트럼프가 말하지만은 여전히 리스크는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뭐 50% 이상, 100% 뭐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애국 대우 약속도 이게 문서화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협상 중에 구두상으로 서로 이제 합의를 최애국 대우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최애국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제 그 공언을 했었고 행정부 관료들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번복하려면 더 큰 이득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최애국 대우는 말 그대로 그 수출 기업, 그러니까 그 최애국 대우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지 무관세로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도체를 수출하는 수출 경쟁국간 동일한 관세 그 체계로 해서 경쟁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반도체를 지금 사실 생산하는 기업은 그 한국, 일본, 타이완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국가 간의 다른 그 차별적인 대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네. 동일하게 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그 관세 예고가 지금 늦어지는 이유를 보면 이거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비자 후생에 대한 연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그 부품이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그냥 차량용 저가용 반도체, 뭐 창문 하나 올리고 내리는 것부터 네네네. 해서 산업용 그 AI용 이런 반도체까지 다 망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체계로 부과하는 것이 미국에게 유리할지, 그 다음에 또 기업별로 해야 되는지 생산 시설별로 해야 되는지,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의 현지 생산 시설을 갖고 있거나 짓고 있지만 미국에서 지금 현재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부여하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걸 그럼 우리가 그 미국의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흘러가도록 기다릴 것이냐, 여기서는 사실 우리도 이제 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래프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네네. 이게 미국에도 상호 호혜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도 꾸준히 설득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만 놓고 봐도 반도체 관세 올리면 상대국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결국 자국 내 미국 빅테크들이 물어야 될 값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도 사실 엄포는 몇 번 났는데 아직 확정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고민이 깊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TSMC에서 이제 반도체를 수입해가지고 AI 칩을 수입해가지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미국 전반적인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 의견이 더 높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격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그 관심거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빅테크 그 AI주들 아닙니까? 근데 네. 이런 부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의약품 그 의료 비용이 높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약품 관세는 뭐 우리도 영향이 이제 있겠지만 EU라든가 이쪽이 이제 더 크게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나름대로 EU와의 그 협상에서 하나의 그 협상 지렛대로 그 사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직접적으로 미국의 그 의료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도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The country would rather not have to pay $100,000, but they'd rather, how do you do that? You hire Americans. The company needs to decide, do they want, is that person valuable enough to have a $100,000 a year payment to the government?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협조하겠다, 좀 온화한 제스처를 취하더니 수수료를 100배를 올려버린 건 또 이게 무슨 의도일까? 특히 이제 전문직 비자 하면 사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비자 유형인 거잖아요. 미 매체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이 끝났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교수님. 글쎄요, 뭐 경제 사적으로 보면 신중상주의라 그러죠.
신정상주의 끝판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래서 도대체 끝이 어딜까 싶을 정도인데 이게 1억 4천만 원을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거는. 또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원래 저 H1B 그러니까 전문직 비자 쿼터는 우리가 10년이 더 됐죠. 한미 FTA 비준 통과할 때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거예요. 15,000개를 받아오겠다 미국으로부터. 저 당시 저 역시 국회에서 여러 번 정부 당국자들에게 따지고 묻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언제 가지고 오냐. 그리고 저게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뭐 이 보도가 됐지만 뭐 5,000개, 예, 호주도 10,000개 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왜 한국은 한 개도 없냐? 만일 그 당시에 이 비자 문제 해결되었더라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15,000개를 받아왔더라면 이번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좀 유감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15,000개를 지금 트럼프가 부른 가격대를 계산을 해보니까 2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저 부담을 또 관세는 관세고 수수료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저거를 덤태기를 씌우는 셈인데 저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가야 될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네. 분명히. 저게 하나의 또 자충수가 될 거라고 보는 게 결국 빅테크들이 똑똑한 인재를 모셔오려고 하는 데 있어서 비자 문제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저 비용을 10만 달러라는 비용을 빅테크들이 내야 된다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기업이 내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러트닉 장관이 지금 바로 설명하듯이 10만 불을 내고서라도 꼭 필요한 인재인지를 기업이 확인해서 신청을 해라 이런 뜻이라서 아니면 미국인 고용해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냐 하면 보통 사람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H1B 비자는 사실상 이제 그 근로자를 그러니까 미국의 국토안보부나 이런 굉장히 보수적인 그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미국의 기업들은 저임금의 근로자를 싸게 활용해서 그걸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엔 그 용도가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오는 이민 근로자들은 결국은 장기 연구 체류를 하기 위한 목적의 유입이 아니냐로 계속 의심해 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 한미 간 이런 비자 문제도 이제 지금 프로세스를 개선하려고 하니까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철학을 명확히 정비해 놓고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근로자들을 더 우선적으로 고용을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고급 인재들만 와라.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좀 사이가 벌어졌습니다만 그 과거에 보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가장 유입했으면 하는 그런 인재 그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마가 세력들하고 일론 머스크가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비자 문제를 갖고 네. 그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편을 좀 들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만 오라는 것을 명확히 사실은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왔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예전에 학생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죠. 미국으로 건너와서 본격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경력을 쌓은 게 저 H1B 비자를 받고서 미국에서 본격적인 기업 경력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H1B 비자가 없었다면 일론 머스크도 없었고 그럼 테슬라가 오늘날의 테슬라가 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걱정은 이제 이겁니다. 우리나라와도 얼마 전 구금 사태 때로 돌아가 보면 상당한 충돌이 있었고 비자 문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기본적인 입장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H1B 수수료를 100배 올려버렸다면 이게 겉가속이 다른 거 아닌가요? 미국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게 잘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충돌이 있는 건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비자를 이걸 수수료를 올린 게 마치 관세를 올려가지고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비자 그 수수료를 올려가지고 미국의 내부의 고용을 이제 그 높이겠다는 건데 이게 투자 유치하고는 또 맞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 현대차, 엔소 이런 사태도 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충돌이 계속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 그 앞으로도 좀 이러한 충돌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은 소탐대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이쪽에 그 H1 비자가 1년에 한 40만 개 정도 이렇게 발부가 된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이제 또 대부분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근데 실리콘밸리가 지금 미국 성장의 큰 동력인데 그 인도계가 한 70% 되고 중국계가 한 10% 되고 이제 그런데 이런 쪽에 인력을 좀 억제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가 본데.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실리콘밸리의 성장 동력도 좀 저해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향후 미국의 성장 동력에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비자 수수료를 100배를 올리면서 이게 이제 미국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미국의 빅테크들이 상당 부분 똑똑한 IT 인재들을 수급해 오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도 있지만 인도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수급해서 오는데 다 막힌다는 거예요.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똑똑한 인재들이 높은 연봉 주는 미국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났고, 근데 지금 비자 문제를 막히면 그 똑똑한 인재들 우리 국내 기업이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꼭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의도한 상황이 아닌데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저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인도 인력이라든지 뭐 그 다른 중동 지역이나 이런 인력들은 미국에서 취업을 하면서 미국에 정착을 해서 그 미국에서 평생 살 그런 목적으로 오는데 한국의 인재들은 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서 그 취업을 하더라도 그 커리어상으로 정점을 찍고 나면 한국하고 계속 유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한국에 남아 살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인원들이 돌아와서 국내 대학이라든지 산업계에 그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그 축적된 지식을 쉐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인재들이 미국에서 그런 어떤 유수의 대학이라든지 그 글로벌 기업들하고 그런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들을 수행했던 그런 경험들 없이 그냥 한국으로 온다고 하면 이 인원들이 국내에서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냐? 만약에 우리 정부가 그걸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결국 이 인력들은 다시 뭐 싱가포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큰 보상해준 중국으로 다시 재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것을 그냥 그냥 우리에게 반사이익이 있으니까 그냥 넉넉히 지켜볼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비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장기 연구 체류 목적이라면 우리 이번 비자 사태로 있었을 때 그 오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력들은 숙련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의 연구 체류를 목적으로 한 인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그 작업 설치 그다음에 현지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그 어차피 그 대미 투자 펀드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도 요구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 과제도 우리도 해결 과제로 놓고 미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는 그런 H1 비자 말고 새로운 어떤 비자 그 프로세스를 미국도 검토한다고 밝히고 우리 외교부 장관도 그걸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토대가 제공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쿼터 일종의 이제 우리만 받는 H1B 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상황인가요?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겠죠. 이번에 딱 문제가 딱 제대로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그동안은 이제 단기 상용 비자로 그냥 암묵적 동의하에 왔다 갔다 했던 걸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안정적으로 출장이나 교류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비자 쿼터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은 10만 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그게 엉뚱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이거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유럽의 과학자들이 그리고 인재들이 대거 미국으로 가가지고 지금 미국의 번영을 이끄는데 큰 기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4월에 네이처지에서 이제 그
그 미국 과학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했는데 네. 75%가 미국을 떠날 생각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냈어요. 그래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럽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 앞서 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그 비자 형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그 인재 유치는 지금 사실 세계적인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급 인력에 대해서 비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이런 미국을 떠나고 싶은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계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 내 지지자들 중에서 비관적 전망이 많이 늘었다는 게 눈에 띈단 말이죠. 자, 내년에 중간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내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부정적 성향이 많이 늘었다. 최근에 그 암살 사건 커크라는 젊은 친구의 암살 사건을 전국적으로 띄우는 거는 내년 중간 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고 보거든요. 네. 집토끼를 결속시키는 거죠. 결집시키는 과정인데 현재와 같은 과정에서 이건 우리 그 관세 딜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이 트럼프주의 혹은 트럼프식의 이런 통치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 되었다 판단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과연 그 마가 노선을 혹은 트럼피즘을 지금 이 형태대로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건지 네. 아니면 더 급진화시킬 건지 아마 정치적 선택이 남겨져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그 대법원 판결도 현재 예고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 그 마가 노선을 더 드라이브를 걸 건지 아니면 일단 노선을 변경할 건지에 놓고 아마 내부 토론이 이 자신들 내부에 아마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뭐 자꾸 한국도 언급이 되고 한국의 뭐 극우 세력들도 언급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현재와 같은 이 모양대로 계속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만일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전쟁,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전쟁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을 가든지 아니면은 일정 부분 노선을 변경을 수정을 하든지 하는 이런 정치적인 선택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도 일종의 정치적 노선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어쨌든 부정적 영향이 계속해서 높아져 간다라는 거는 적신호는 적신호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인의 75%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맞는 판단으로 보이지만 이게 민주당 지지자냐 공화당 지지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특히 젊은 층이나 여성층 지난 대선 때 트럼프를 많이 지지해줬던 이들조차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경계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 지금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찰리 커크에 대한 암살 사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주요 인사가 실제로 암살된 경험은 아마도 60년대, 68년 그 RFK 암살 사건, 그다음에 뭐 마틴 루터 킹, 말콤 엑스 뭐 이런 인사들이 그 정치적인 암살을 떠나서 그러니까 실제 공격 폭력이 발생해서 미국 사회를 흔들어놨던 그 충격을 지금 연상하는 듯하기 때문에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하면 그리고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모식에서 한 연설을 보니까 좀 굉장히 우려스럽긴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공화당의 지지 세력과 그러니까 전통적인 주류 세력과 마가 세력 간에도 갈등 양상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화당 지지자들에서 돌아섰던 이 사람들이 다 민주당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중도층이나 그 투표 기피층, 무관심층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내년 중간 선거나 이런 데서 과연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게
그런 타격을 줄 것이냐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지금 뭐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내걸었던 그 정치적인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안보라든지 치안 문제라든지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결정지어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 향방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도 짚어보겠습니다. 판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를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의 판이 커졌다.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해서 지금 미중 간 무역 협상도 진행 중이고 타임 스케줄을 보면 연장된 시점이 저희 에이펙 정상회의 때랑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협상이 만약에 잘 돼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단판이 지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위원님. 일단 통 큰 합의가 되려면 신뢰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사실 신뢰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거는 이미 트럼프 1기 때 1차 무역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지켜지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중국이 지키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미국이 지키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신뢰는 뭐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속에서 통큰 합의 실질적 내용의 통큰 합의는 나오긴 쉽지 않다. 선언적 그런 그 조치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양국 정상이 다 오기로 한 이상 이게 나중에 뭐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모르지만 박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양국 정상도 각자 자기 국가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큰 틀의 합의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관세에 대한 전면적인 협상이라든지 뭐 중국이 요구하는 어떤 첨단 기술 수출 제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전까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뭐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소소한 것들 있죠. 과거 미중 간의 군사적 소통 채널 뭐 재구축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밝힌 바대로 틱톡 그 미국 사업에 대한 매각권도 시진핑 주석하고 직접 이제 통화를 한 사실도 밝히면서 네. 이것도 이제 진전 있는 그런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뭐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도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정부도 그 뭐 경주선언 이런 거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거를 그냥 뭐 양국이 흘러가듯이 지켜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 이제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해서 뭐 꼭 미중 간의 어떤 그 가장 큰 뭐 저는 갈등 완화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라든지 뭐 무역 기술 협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합의를 끌어내면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정도의 그 우리가 성과를 만든다고 하면 뭐 충분히 미국과 중국이 왜 여기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 그 정부에게 그 협력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서 우리도 충분히 많은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미중 간 신뢰 수준은 낮다고 보십니까?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죠. 형편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한편에서 전쟁을 하니 안 하니 이야기를 하고 대만을 놓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갑자기 우리 좋은 관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그 틱톡만 놓고 보더라도 양쪽이 하는 이야기 다 달라요.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죠. 중국 쪽에서 해석한 틱톡 문제 그것 결과하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거 전혀 다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합의된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중국 쪽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이 커지는 건 좋습니다. 특히 우리 그 나라의 어떤 위상에 맞게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와서 양국 정상이 세계 평화를 그야말로 가져올 그런 통큰 합의를 할 거라고는 예상되지 않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정치적인 분야, 예를 들어 환경이라든가 기술 협력이라든가 그 스플라이 체인이라든가 이쪽 문제에 있어가지고의 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런 소소한 합의 정도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우린 좋은 추억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김에 혹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나? 가능성 너무 나간 얘기입니까? 가능성 그래도 제로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봅니다. 저는 그 가능성 전혀 근데 없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하는 형태로 이런 언급을 한 거 보면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이 굳이 경주는 아니다. 그러니까 경주 방문했을 때는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정부도 그 북미 간의 회담을 주선하고 동시에 이걸 촉진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만나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만나야 되고 하지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만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비핵화 이야기를 해주길 바랄 텐데 그런 어젠다가 세팅이 되면은 북은 나오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트럼프가 굳이 또 그 김정은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만일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의가 돼야 되죠. 이것도 양자다 이제 이익이 돼야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현재로 봐서는 그런 각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에이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냥 뭐 호사가들이 하는 네. 이야기다 싶은 정도죠, 뭐.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토론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